안녕하십니까. 학교폭력의 이해와 대처의 수업을 맡고 있는 신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상현입니다. 저희가 지금 학교폭력에 대한 내용을 강좌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시간에는 학교폭력의 개념, 그리고 학교폭력의 특징 한번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서는 학교폭력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가라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한번 가해하고 피해, 목격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이 왜 발생을 하게 되는가 해서 개인 심리적인 요인도 있고 가정 환경적인 요인, 학교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우리가 사회 환경적인 요인까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게 개념, 실태, 또 특징, 원인 다 살펴봤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학교폭력을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대처 방안인가 라는 거에서 지금 이번 시간에는 학교폭력 대처 방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는 이렇게 딱 보시면 됩니다. 학교폭력은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가? 그리고 사실 발생했을 때 이후에 대처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안 일어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뭐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서도 보면은 안 일어나는 예방이 가장 효과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은 또 어떻게 예방을 하는 게 좋은 것인가? 라는 거 두 가지 학습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학교폭력의 대처입니다. 저는 지금 첫 번째 보이시는 것처럼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를 방관하지 않는다. 사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일이 아니다 보니까 나의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간여를 하는 것, 끼어드는 것 자체를 조금 꺼려하는 부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학교라고 하는 한 울타리 안에서, 그리고 나의 친구들이랑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 학교폭력을 당하는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 방관하지 않고 도움을 줄 수 있게끔, 그리고 그거를 학교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에 대한 대처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 쉽게 해서 A라는 학생이 B라는 학생을 막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C라는 학생이 목격을 하고 있다가 야, 하지 마. 이거는 나쁜 행동이야. 라고 해서 설명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B라는 학생이 지금 힘들어하지 않냐.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효과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맞서 싸우지 않는다. 맞서 싸우다 보면 더 큰 학교폭력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조금 한 발 피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상대방이랑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으로 제시를 하는 것이 효과적인 학교폭력 대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가 보시면 자책하면서 참지 않는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내가 혹시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라고 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자책을 되게 많이 하는 특성들도 나타나거든요. 근데 학교폭력의 피해 학생들한테 원인을 제공하기보다는 우리가 발생하게 되는 가해 원인을 찾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자책하면서 참기보다는 아까 우리 여기 방관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던 것처럼 부모님이라든지 친구들한테 아니면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면서 또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뭐 선생님한테 지금 A라는 친구가 쟤한테 이렇게 하는데 저 친구는 지금 뭐 장난이라고 할지언정 저는 지금 되게 상대적으로 힘이 듭니다. 특히 우리가 친구들 사이에서 학생들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별명 부르는 거 엄청 쉽게 많이 하거든요. 그 학생의 뭐 특성에
을 잡아가지고 근데 그게 저에게는 되게 불편하다. 그럼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선생님, 지금 저 친구가 저한테 이러이러한 별명을 지금 막 하면서 놀리는데 저는 이게 되게 부담스럽고 싫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냐라고 해서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뭐 돈을 빌려가는데 갚지 않는다든지, 그럼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거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 건지. 선생님들은 많은 시간 우리 학생들을 케어를 하고 같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 방안도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선생님뿐만 아니라 부모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려가지고 부모님들이 또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은 방법. 그래서 혼자 막 자책하면서 참고 끙끙 앓면서 말을 안 하기보다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선생님, 그 다음에 부모님, 그리고 또 아니면은 우리가 뭐 117 이런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는다든지 위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으로서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가정에서 우리가 또 이제 조금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표정이 되게 어둡고 평소에 기운이 없다. 그러면 혹시 우리 자녀가, 또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자녀의 행동이라든지 얼굴 표정만 보더라도 얘가 기분이 좋구나, 뭔 힘든 일이 있구나, 고민이 있는가라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부모님들도 한번 챙겨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름만 불러도 놀라는 등 사소한 일에 되게 크게 반응하고 평소보다 되게 예민하다. 그러니까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다 보면 우리가 앞서서 봤던 것처럼 대인에 대한 신뢰가 되게 많이 깨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부르면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 가는 것을 싫어하거나 두려워한다. 사실 우리 학교 가는 거 되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저희 아이들도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2학년인데 학교 가는 것보다는 아빠랑 노는 거, 그냥 밖에 나가서 물놀이하고 막 이런 걸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한 번씩 아이들이 아빠는 학교 가기 싫어 라고 얘기를 하면 왜, 무슨 일 있는데? 라고 꼭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나 그냥 수학이 재미없어, 영어가 재미없어, 그냥 친구들이 노는 게 좋아, 집에서 아빠랑 노는 게 좋아, 이렇게 꼭 얘기를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많은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그 원인을 좀 찾아낼 필요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유 없이 결석을 한다거나 전학시켜 달라고 한다. 우리가 솔직히 학생의 신분이라고 하면 학교에 가서 또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어떤 걸 준비를 할지 학교에서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학교 안 가려고, 무작정적으로 안 가려고 한다. 아니면 나 옆에 다른 학교로 전학시켜 달라고 한다 라고 하면 아이들이랑 대화를 통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라는 것을 파헤쳐 우리가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몸에 상처라든지 멍자국이 자주 발견되고 혼자 있고 싶어 한다. 왜냐면 아이들이 만약에 신체적인 폭력을 당했다라고 하면 그걸 부모님한테 보여드리는 게 되게 또 짐을 지우는 것 같아서 숨기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부끄럽기도 하고 수치심을 가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또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절망감, 뭐 예를 들어서 죽고 싶다, 아니면 집을 떠나고 싶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복수심, 뭐 누군가가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뭐 낙서 아니면 일기가 있다. 사실 일기를 보면 되는 건 아니긴 하지만은 그런 낙서라든지 표현 방식이 있다라고 하면 혹시 우리 아이가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것도 저희가 한번 고민해보고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이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친구들이 자신을 험담해도 반발하지 않는다. 사실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분노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누군가가 막 내를 뭐 뒤에서 말도 안 되는 모욕을 한다든지 험담을 한다든지 비방을 한다든지 하면 그거 하지 말아라고 의사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도 않고 계속적으로 가만히 있다, 혹시 한번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것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둠 활동이라든지 학교 내 다양한 활동에서 조금 소외되거나 아니면 스스로 안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좀 배제가 된다라고 하면 친구들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어울리지 못하는 게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어울리지 못하는 건 아닌가라는 것도 저희가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조금 친구들 피해서 혼자 뭐 화장실에 좀 숨어 있는다든지, 그러니까 학교 폭력을 당하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이 되게 무섭고 두려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혼자만의 시간, 혼자만의 공간을 되게 많이 찾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옷이 망가지거나 뭐 준비물, 그 다음에 소지품 잃어버린 일이 너무 자주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필요한 뭐 준비물 가져가기도 하고 학용품 우리가 챙겨가기도 하는데 그게 매일 뭐 사라진다든지 아니면 옷이 막 찢겨서 온다든지 아니면 발자국이 있다든지 흙이 막 너무 많이 묻어져 있다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 있으면 얘가 지금 누군가한테 폭행을 당하고 누군가한테 뭐 이런 지금 물건들을 뺏기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뭐 금품갈취가 아닌가 이런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교 행사라든지 단체 활동, 왜냐면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앞서서도 봤던 것처럼 사람에 대한 신뢰가 되게 많이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체 활동하는 거를 되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사유 없이 지각, 조퇴, 결석이 너무 잦아진다라고 하면 분명히 얘가 학교에 있는 게 되게 두려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잘 등교를 안 하려고 하고 빨리 하교를 하려고 하는 문제들이 있지 않나라고 해서 학교에서도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번 정도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폭력 징후도 한번 살펴보는데 첫 번째 보시면 일단은 먼저가 사이버 폭력입니다. 아까 우리가 앞서 실태 조사에서도 많이 봤던 것처럼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학생들한테 되게 보편화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폭력에서는 어떠한 또 징후들이 있는가라는 걸 보게 되면요. 불안한 기색으로 정보통신기기를 자주 확인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즉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다양한 이제 채팅할 수 있는 이런 SNS에 누군가가 계속 제 험담을 하며 계속 저도 모르게 민감하면서 이게 또 무슨 내용이 올라오지 이러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자주 확인하게 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또 아니면은 누군가가 계속 언어폭력으로 나한테 욕설 한다든지 아니면 억지로 불러낸다든지 하면은 또 늦게 간다라고 해서 막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가해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단체 채팅방에서 반복적으로 공격을 당하는 것 같다. 사실 지금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단체 채팅방 되게 많거든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끼리 친구들끼리 단체 채팅방을 많이 만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뭐 험담이 많이 발생을 한다든지 뭐 공격을 당한다든지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용돈을 많이 요구하거나 온라인 기기의 사용 요금이 지나치게 많아진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A라는 학생이 있고 B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A라는 학생이 B라는 학생한테 야 용돈 가져와. 너 나 뭐 지금 물건 하나 사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다. 너 돈 가져와. 이런 금품갈취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돈을 안 갖다 주면 또 막 A가 B를 폭행을 하기 때문에 B는 또 부모님한테 용돈을 더 주세요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집에 있는 물건을 몰래 뭐 중고거래로 팔아가지고 그 비용을 충당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 아니면 또 온라인 기기 같은 경우 요새는 이제 핸드폰에서 게임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핸드폰으로 해서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희가 한 번 정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이 자신의 정보통신 기기를 만지거나 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민감해한다. 저는 이제 저희 딸이 있다 보니까 이제 한 번씩 야 우리 딸 뭐하지? 이러면서 핸드폰 막 보려고 하거든요. 우리 딸이 막 감춥니다. 그러면 야 아빠도 좀 보여줘. 너도 아빠 폰 보잖아. 라고 막 얘기하면 안 돼 아빠 이거는 내 개인정보야. 라고 막 얘기하거든요. 절대 안 보여주는데 또 부모님이다 보니까 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가 또 한번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걸 너무 극도로 막 거부를 한다든지 막 짜증을 낸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혹시 우리 아이가 지금 사이버상에서 무슨 폭력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고 한번 고민을 하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자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메신저를 본 후에 당황하거나 정서적으로 되게 힘들어 보이고 막 괴로워한다. 그럼 누군가 거기서 또 막 악의적으로 뭐 비하, 또 비난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버상에서 이름보다는 비하성 별명이라든지 욕으로 뭐 야유라든지 험담하는 것들이 많이 올라온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막 친구들끼리 친한 사이에서
편안하게 별명을 부를 수도 있는데 이게 별명이 그냥 단순한 별명이 아니라 엄청 누군가를 좀 깎아내리는 별명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욕으로 이름을 부르지 않고 욕으로 부른다든지 하는 경우,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NS 상태 글귀, 사진 분위기가 갑자기 우울해지거나 부정적으로 바뀐다. 우리가 지금 SNS 많이들 하시거든요, 보면. 저도 뭐 사실 하고는 있는데, 거기에는 제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이제 어딘가에 방문했던 장소들을 기억을 하기 위해서, 나는 올해는 여기 뭐 갔다 왔었네, 몇 월 달에는 여기 갔다 왔네, 이걸 추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올리기도 하는데, 제가 심적으로 힘들어지게 되면은 그런 이제 활동적인 사진보다는 되게 우울한 사진들을 많이 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글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 혹시 또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것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한 시간이 지나치게 많다. 우리가 분명히 컴퓨터라든지 핸드폰 같은 경우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사실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뺄 수 없는 하나의 우리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너무 많이 거기에 시간을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혹시나 라고 한번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녀의 이야기라든지 소문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SNS의 특징이거든요. 사이버의 특징.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이게 SNS에 올라가게 되면 전국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특성들이 있는 거죠. 근데 누군가가 우리 자녀에 대한 험담을 인터넷에 올리게 되고 그러면서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다. 그러면 혹시나 또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휴대전화 사용을 꺼리거나 SNS 계정을 탈퇴를 하려고 한다. 이제 완전 멀리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자녀가 SNS라든지 핸드폰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계정을 탈퇴를 하고 사용 자체를 안 하려고 하지? 라고 하는 것도 한번 저희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해 학생 징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 학생 징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가해 학생 특성 중에 하나가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노, 공격성 이런 것들이 많이 제시가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에 대한 통제 자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누군가를 괴롭히고 오다 집으로 귀가를 하다 보면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반항의 시기, 질풍노도의 시기라고도 되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얘기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 거슬리는 거죠. 그러니까 막 짜증도 되게 많이 내고요. 반항도 많이 내기도 하고 화를 내고 그래서 부모님 밥 먹으라면 안 먹어! 이러면서 문을 쿵 닫고 들어간다든지 이런 경우 같은 경우도 혹시 우리 아이가 지금 밖에서 학교폭력 가해로서 지금 문제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것도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귀가 시간이 늦거나 불규칙하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 마치고 학원을 미술학원, 음악학원 간다 하더라도 보통 6시 전에 다 귀가를 할 거고요. 중학생 같은 경우는 한 7, 8시,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9시, 10시인데 그 시간이 맨날 불규칙합니다. 그러면서 막 귀가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가 혹시 다른 또 가해 학교폭력을 저지르는 가해 학생이랑 같이 어울리는 건 아닌가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학생을 종종 때리거나 동물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좀 약한 사람을 막 괴롭히는 거죠. 행동을 주먹으로 때린다든지 아니면 물건을 집어 던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 혹시 이 세 가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실 징후들은 더 많이 나타날 수는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지금 사실 첫 번째라든지 두 번째 같은 경우를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혹시 한번 또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폭력 징후에서 학부모들이 대처하는 이제 요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를 내면서 아이들한테 야단을 낸다.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사실 이거는 좋은 케이스는 아닙니다. 아이들한테 야단을 큰 소리를 내게 되면 아이들은 오히려 더 부모님들이 큰 소리로 혼을 내게 되면 주눅이 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더 많은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피해 사항과 사건을 축소를 시키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에이, 야, 네가 잘못해서 그 정도는 너희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야? 친구들끼리 별명 부르고 놀릴 수 있는 그 정도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혹시 이거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한다 라고 하면
우리 앞서서도 학교폭력 개념, 그 다음에 유형에서 봤던 것처럼 그것도 학교폭력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라든지 사건을 축소를 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녀 행동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냐. 네가 원인을 제공한 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아이들은 그에 대해서 또, 내 행동에 대해서 의식 개념 자체가 변화가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의식에 있어서 되게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가지게 되는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행동의 문제를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나치게 흥분해서 감정적으로 대처를 한다. 사실 우리 만약에 아이들이 학교 폭력을 당하고 왔다, 기분 좋을 부모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막 제가 화를 내면서 그게 누구야 이러면서 잡으러 가 막 이러면서 걔 불러와 학교 나 찾아가겠어 이러다 보면 상황 자체가 더 심각하게 변화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선생님이랑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오히려 부모님들이 흥분하게 되면 지나친 이제 잘못된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이 때문에 자신이 고통스럽고 창피해진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 지금 다 안 되는 겁니다. 다 안 되는 건데, 우리 아이가 혹시 내로 인해 가지고 얘가 뭐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한 거 아닌가, 내가 막 힘들어하고 부모님도 괴로워하게 되면 아이들은 부모의 모습을 형태를 보면서 커가는 성장 단계인데, 그러면서 이게 뭐가 잘못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또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뭐 고통스러워한다, 오히려 그걸 가지고 창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이냐라고 보시면 이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가족 간에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 제가 뭐 가정폭력에서도 부부 간의 대화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화를 해야지 서로에 대한 오해도 없고 서로를 또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부모하고 자녀하고도 많은 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또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은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시 얘기하는 걸 대화를 정말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특히 우리가 요새는 맞벌이 부부다 보니까 부부 간의 대화를 할 시간도 부족하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늦게까지 일을 하시다 보니까 자녀랑 대화를 할 시간도 되게 부족합니다. 하루에 딱 5분이라도 좋으니 꼭 대화를 하시는 거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데, 대화를 통해서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우리가 지지할 수 있게끔, 네가 이렇게 해서 힘들었구나, 그래서 학교 생활은 어땠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소한 거라도 좋으니까는 서로 아니면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앉아서 오늘 하루에 어떠한 일상생활을 즐겼는지, 하루에 뭐 즐거웠더니 좀 힘들었더니 이런 것들을 꼭 공유를 하시는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감정을 조절하여 자녀에게 심적인 안정감을 주면서 차분한 대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얘기를 할 때 보면 우리는 보편적인 일상적인 심리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되게 막 서로 이제 우리도 많이 힘들어지는 거죠. 힘들는데 아이들한테 안정감을 주는 거죠. 주면서 네가 지금 이런 상황이었구나. 그래,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결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조금 안정시키면서 대화를 하면서, 그래야지 아니면 막 흥분하다 보면 자녀들이 하고 싶은 얘기도 더 많이 못하게 되고 막히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감을 주면서 차분하게 우리가 대화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에게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자녀에게 원인이 있다라기보다는 우리가 그 상황 자체를 파악하고 또 가해의 문제가 무엇인지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네가 뭔가를 행동을 잘못한 거 아니야? 네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인 거 아니야? 걔가 그냥 친해지려고 너랑 뭐 툭툭 치면서 놀려고 한 건데 너는 그냥 그거를 학교 폭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대처 방안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효과적인 이제 대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주는 사실 그겁니다. 많은 대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입장을 이해하고 차분하게 대화할 수 있는 부분. 하루에 5분이라도 되니까 꼭 우리가 가족들이 모여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췄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폭력 예방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 아이들에게 친구를 놀린다든지 소외시킨다든지 괴롭히는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다. 그래서
꼭 이거는 우리가 상기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혹시 네가 만약에 역지사지로 해서 이런 상황이 생기면 힘들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한 번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양육 방식도 되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나 친구 관계에 대해서 자녀와 매일 대화하는 시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는 가족끼리 정말 많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라든지 우리 사회 직장 생활에서도 대화를 많이 하면 서로에 대한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화하는 시간 충분히 가질 수 있게끔 적어도 5분. 그리고 자녀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 우리는 항상 네 편이다 라고 자주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힘든 거 있으면 우리 부모님들이 너를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항상 자녀들 편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SNS의 위험성, 악용의 결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지켜야 할 예절 같은 경우는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사이버 이런 SNS 같은 특성은 익명성이 보장이 되고 대면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쉽게 발생하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조치를 SNS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꼭 이제 설명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싼 물건, 전자제품, 뭐 스마트폰, 태블릿 PC 이런 거 학교에 가져가지 않도록 지금 저희 자녀들한테 물어보니까 비싼 물건 아예 학교에서 못 가져오게 하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러니까 그런 비싼 물건을 가지게 되면 또 피해 타켓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가의 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항상 집에 놓아두고 학교를 등교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을 목격하거나 사실을 알았을 때는 선생님이라든지 부모님한테 꼭 얘기해서 그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학교 생활하면서 힘든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이랑 상담 많이 해라. 그리고 엄마한테 아빠한테도 얘기를 해달라라고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녀에게 상대방의 행동에서 역지사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만약에 너희가 놀린다든지 때린다든지 하게 되면 친구는 힘들어할 거야. 근데 이걸 너도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봐봐. 누군가가 너를 괴롭힌다든지 놀린다든지 하면 어떨 것 같아? 라는 습관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학교폭력 관련 기관, 뭐 대표적으로 학교에도 상담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도 있고, 그 다음에 경찰서도 있고, 그 다음에 위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이런 제도들 장치가 많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도 미리 알려줄 수 있게끔 그리고 학부모를 대상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가지고 어떻게 또 대처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는지 라는 것도 많이 학습을 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담임선생과 주기적인 상담 통해서 학교생활을 어떻는가 혹시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라든지 피해라든지 꼭 그뿐만 아니라든지 학교 생활에 대해서 어떤지 집안에서 생활하고 학교 생활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또 이제 한 번씩 뭐 자주 연락을 하시면은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연락해서 우리 아이는 어떻는가 뭐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희가 이제 학교 폭력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은 우리가 지금 신체적인 폭력, 언어 폭력, 강요, 금품, 따돌림 등 여러 가지 유형들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사이버 따돌림이라든지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한 매체를 이용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학교폭력을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학교폭력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학교폭력 특징은 저연령화, 우리 실태에서도 봤던 것처럼 초등학교 사이에서도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는데 뭐 언어라든지 금품갈취라든지 초등학생도 되게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10대 후반에서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점점 지금 가면 갈수록 저연령화가 되는 특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집요하게 그리고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연결되어야 되는 장기성이라든지 집요성도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학교폭력이 되게 잔인하고 흉포화되는 단체로 여러 명이서 학교폭력을 저지른다든지 뭐 금품갈취를 몇백만 원씩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점들도 있고 그 다음에 특별한 원인 없이 그냥 누군가를 괴롭히고 그에 대해서 학교폭력에 대한 죄책감도 가지고 있지 않는 특성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폭력의 원인은 개인적인 심리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가정환경 요인, 학교 환경적 요인, 사회환경적 요인 등 어느 하나의 요인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사실 복합적으로 해서 발생을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의 필요성 같은 경우 되게 학생들이 많이 지금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감이라든지 의사소통 방법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실태 조사를 파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는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긴 하지만은 학교 폭력을 가해든 피해든 우리가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이랑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좀 대화를 할 수 있는, 꼭 많은 시간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정말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하루에 5분 정도라도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아빠는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직장에서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럴 때는 되게 기분이 좋았다. 근데 이럴 때는 조금 아빠도 힘들었다 라고도 얘기를 해주고요. 엄마도 오늘은 뭐 집안에서 이런 일을 했는데 되게 재밌게 즐겁게 했었다. 뭐 또 그럼 너희는 어떻게 했니? 학교 생활 어땠니? 친구랑 어떤 사이가 어땠니? 이런 거를 서로 자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정말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면 5분이라도 꼭 이 지금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가족분들이랑 많은 대화를 나눴으면 저는 좋겠다라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학교 폭력에 관련해서 지금 개념부터 해서 지금 대처 반응까지 총 3강좌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보시면서 뭐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 메일로 또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장시간 또 이렇게 우리 학교 폭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